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지금 즉시 안전계좌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내랑 여행도 가고 인생 2막을 열자.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고맙네. 자네들도 건강 챙기면서 일하게. 회사 로비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 위로 케이크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30년을 함께한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김 부장을 둘러쌌다. 오늘은 그가 그토록 기다려온 정년 퇴직식 날이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이는 은색 퇴직 기념패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무게감이 묵직했다. 평생을 바친 시간의 증표였다. 김 부장은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며 활짝 웃었다. 얼굴에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그는 28배 나이에 이 회사에 입사해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 긴 세월 동안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언제나 막내처럼 움직였다. 승진에서 밀려난 적도 있었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버텼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서. 퇴직식이 끝난 후 김 부장은 인사팀에서 받은 서류 봉투를 들고 회사를 나섰다. 봉투 안에는 퇴직금 명세서가 들어있었다. 3억 6천만 원. 평생을 모은 퇴직연금과 합치면 5억에 가까운 돈이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평일 오후의 거리는 여유로웠다. 이제는 이 시간대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가 번졌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다. 아내는 김 부장이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찜을 준비해 두었다. 식탁에는 작은 축하 케이크도 놓여 있었다. 둘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부딪혔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편하게 쉬라고,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제 진짜 우리 시간을 가져보자고. 저녁을 먹으며 김 부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우선 한 달 정도는 푹 쉬면서 밀린 드라마도 보고 동네 산책도 할 생각이었다. 그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나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었다. 평생 회사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다.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여행 팜플렛을 꺼내들었다. 둘은 저녁 내내 어디로 갈지, 무엇을 볼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밤 김 부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되었다.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상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눌러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다. 김 부장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평생을 달려왔으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지. 아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려도 되겠지.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를. 퇴직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김 부장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 여전히 6시에 눈을 떴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는 느긋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거실로 나왔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국민행복대출센터라는 곳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으니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김 부장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자신은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스팸 문자겠거니 하고 삭제하려는데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으로 온 문자였다.
계좌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김 부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했다. 평소에는 이런 문자를 거의 받지 않았는데 퇴직 후로 유독 자주 오는 것 같았다. 그는 문자함을 확인해 보았다. 지난 며칠간 받은 문자만 해도 10여 건이 넘었다. 긴급 계좌 보류, 검찰 출두 명령, 세금 체납 안내, 보험금 수령 등등 제목만 봐도 수상한 것들 뿐이었다. 아내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김 부장은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런 문자들이 자꾸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요즘 스팸 문자가 워낙 많다며 그냥 무시하라고 했다. 김 부장도 그러려니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개운치 않았다. 점심을 먹고 난 후 김 부장은 은행 앱을 열어보았다.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퇴직금이 그대로 들어와 있었다. 이상 거래 내역도 없었다. 그는 안도하며 앱을 껐다. 역시 스팸 문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저녁 무렵 또다시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이름이었다. 본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즉시 연락하라는 내용이었다. 김 부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달랐다. 그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혹시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밤이 되어도 김 부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아내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무슨 범죄에 연루될 일이 있겠느냐는 이성적인 생각과 그래도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불안한 감정이 싸웠다. 김 부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 밝게 빛났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았다.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2로 시작하는 서울 지역 번호였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한밤중에 전화를 걸기는 뭔가 이상했다. 그는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다시 침실로 돌아갔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의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혹시 누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건 아닐까? 내 계좌가 정말 범죄에 이용된 건 아닐까?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김 부장은 옆으로 돌아 누우며 한숨을 내쉬었다. 퇴직하고 편하게 쉴 생각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한 걱정일 거라고, 내일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이었다. 김 부장은 아들과 함께 집 근처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서 오랜만에 시간을 낸 것이었다. 둘은 삼겹살을 구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은 아버지의 퇴직을 축하하며 소주잔을 채웠다. 김 부장은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고기를 먹던 중이었다. 김 부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떠 있었다. 하지만 가운데 4자리 숫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국번 없는 번호였다. 김 부장은 스팸 전화겠거니 하고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아들이 물었다. 전화 안 받으시냐고.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스팸 전화 같다고, 요즘 이런 전화가 자주 온다고 말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무시하라고 했다. 하지만 전화는 끊겼다가 다시 걸려왔다. 1번, 2번, 3번. 끈질기게 울려댔다. 김 부장은 신경이 쓰여 결국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침착하고 단정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상대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 김 부장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김 부장은 조금 놀랐다. 스팸 전화치고는 너무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상대는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조사부 소속 검사라고 밝혔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김 부장은 포크를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이 컸다. 상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계좌를 통해 수억 원의 불법 자금이 세탁되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김 부장은 황당했다. 자신은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었다. 상대에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일치한다고. 김 부장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상대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걸까? 혹시 정말 검찰에서 연락한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상대는 지금 긴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압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무슨 전화냐고 물었다. 김 부장은 손을 들어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상대의 말을 계속 들어야 했다. 상대는 본인이 검찰청 소속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원증 번호까지 또박또박 읊었다. 김 부장은 급하게 휴대폰 메모장에 그 번호를 적었다. 상대는 이 사건이 매우 심각한 금융범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김 부장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부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공범? 자신이? 김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상대는 일단 통화를 끊지 말고 지시를 따르라고 했다. 지금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범죄 조직에게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아들이 다시 물었다. 대체 무슨 전화냐고. 김 부장은 아들을 향해 손을 내저었다. 괜찮다고 곧 끝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상대는 계속해서 침착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다. 고깃집의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김 부장의 세계는 오직 그 전화 통화로만 좁혀져 있었다. 주변의 웃음소리도 고기 굽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수화기 너머의 그 목소리만이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 부장에게 범죄, 압류, 공범이라는 단어들은 견딜 수 없는 공포였다. 김 부장은 식당을 나와 조용한 골목으로 걸어갔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따라왔지만 김 부장은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전화 속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상대는 김 부장에게 지금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최근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부장은 없다고 대답했다. 낯선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준 적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것도 없다고 했다. 상대는 그럼 명백한 개인정보 도용 사건이라며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김 부장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범죄 조직에 유출되었고 그것으로 여러 개의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상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김 부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 번호를 정확히 읊었다. 그 계좌로 지난 한 달간 15억 원이 넘는 돈이 입출금되었다고 했다. 김 부장은 숨이 막혔다. 15억? 그런 큰 돈을 본 적도 없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상대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국제범죄 조직이 연루된 자금 세탁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북한과 연결된 조직일 가능성도 있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의 머리가 하얘졌다. 북한? 국가안보? 이런 큰 사건에 자신의 이름이 연루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상대는 검찰청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며 그곳에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급하게 인터넷 포털에 검찰청을 검색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가 나왔다. 상대가 말한 부서명도 존재했다. 김 부장은 조금 안심했다. 적어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대는 더 긴급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 조직이 김 부장의 계좌를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만약 김 부장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조직에서 즉시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김 부장의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김 부장의 손이 떨렸다. 가족? 아내와 아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 부장은 아들에게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손짓했다. 아들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집 쪽으로 걸어갔다. 혼자 남은 김 부장에게 상대는 본격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우선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 내역을 파악해야 한다며 은행 앱을 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시키는 대로 휴대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했다. 상대는 계좌번호와 잔액을 하나하나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김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메인 계좌에는 퇴직금 3억 6천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상대는 그 금액을 확인하고는 심각하게 말했다. 바로 그 계좌가 범죄 조직의 타깃이라는 것이었다. 조직은 이미 김 부장의 계좌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곧 그 돈을 빼돌릴 계획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질 수 있다니. 상대는 침착하게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검찰에서 운영하는 안전계좌로 임시 이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범죄 조직이 접근할 수 없는 보호된 계좌이며 사건이 종결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의심이 들었다. 검찰에서 그런 계좌를 운영하나? 하지만 상대는 이것이 금융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중대 사건에서는 항상 사용하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관련 법령 조항까지 읊어주었다. 금융실명법 제4조 2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김 부장은 그런 법이 정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상대의 전문적인 말투에 점점 설득당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김 부장은 여전히 골목 한쪽에 서서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상대는 계속해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김 부장은 점점 그 목소리를 믿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 부장은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다.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김 부장은 아내에게 먼저 자고 있으라며 자신은 급한 일이 있어 서재에 있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김 부장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얼버무렸다. 전화 속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경고가. 서재로 들어간 김 부장은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벌써 2시간째 이어진 통화였다. 상대는 김 부장에게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사 협조를 요청한다며 몇 가지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장은 컴퓨터를 켰다. 상대가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접속하라는 지시였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럴듯한 검찰청 로고가 박힌 문서였다. 금융범죄 피해자 보호 신청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양식은 공문서처럼 정교했다. 김 부장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문서를 읽었다. 개인정보 동의, 계좌 보호 신청, 임시 자금 이전 동의 등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다. 상대는 친절하게 각 항목을 설명해 주었다. 이 서류는 김 부장의 재산을 범죄 조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는 것이었다. 서명만 하면 즉시 계좌 보호 조치가 시작된다고 했다. 김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전자서명란에 이름을 입력했다. 문서 제출이 완료되자 상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제 실제로 자금을 안전계좌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부장은 잠시 망설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검찰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상대는 김 부장의 의심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응했다. 본인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며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긴급 보호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작년에 비슷한 사건으로 8억 원을 잃을 뻔한 사람이 이 절차 덕분에 전액 보호받았다는 이야기였다. 김 부장은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상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김 부장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 협조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지만 거부하면 내일 아침에 모든 계좌가 동결될 것이라고. 그리고 범죄 조직에 의해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김 부장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평생을 직장에서 보내며 그는 규정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 그에게 검찰이라는 권위는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군다나 상대는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김 부장은 피곤했다. 오랜 통화로 머리가 아팠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었다. 상대는 계속해서 재촉했다. 시간이 없다고,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범죄 조직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김 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일단 상대의 말을 따르기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중요한 것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상대에게 알겠다고 대답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상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며 김 부장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금 이체 절차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김 부장은 휴대폰을 든 채 은행 앱을 다시 열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끝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서재 밖에서는 아내가 잠든 소리가 들렸다. 김 부장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상대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고. 가족도 예외가 아니라고. 김 부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혼자 감당해야 했다.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김 부장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하지만 전화 속 상대는 여전히 또렷하고 침착한 어조를 유지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상대는 이제 구체적인 이체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김 부장의 은행 앱에서 계좌이체 메뉴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김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익숙한 화면이었다. 그동안 공과금을 내고 용돈을 보낼 때 수없이 사용했던 바로 그 메뉴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화면이 낯설게 느껴졌다.
상대는 받는 사람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 김 부장은 숫자를 하나하나 입력했다. 14자리의 긴 숫자였다. 상대는 다시 한번 확인하라며 천천히 반복해서 말해주었다. 김 부장은 입력한 숫자를 2번, 3번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은행 이름을 물었다. 상대는 국민은행이라고 대답했다. 예금 주명을 입력하는 칸에는 금융범죄 피해자 보호센터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되었다. 김 부장은 그 이름을 보며 조금 안심했다. 역시 공식적인 기관 계좌인 것 같았다. 실제로는 범죄자들이 미리 만들어둔 대포 통장이었지만 김 부장은 그것을 알 리 없었다. 이체 금액을 입력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김 부장은 망설였다. 전액을 보내야 하는 건가? 상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일부만 이체하면 나머지 금액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범죄 조직이 그 틈을 노려 빼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숫자를 입력했다. 3억 6천만 원. 화면에 표시된 그 숫자가 너무 커 보였다. 상대는 이체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다며 김 부장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었다. 김 부장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행 직원도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는데 검찰에서 왜 그걸 물어보는 걸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야 하느냐고. 상대는 잠시 침묵했다가 설명을 시작했다. 이것은 본인 확인 절차의 일부라는 것이었다. 검찰에서는 이체 과정이 본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를 또다시 들이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김 부장은 그런 법 조항이 정말 존재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상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만약 비밀번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이 강제로 이체당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곤란해진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김 부장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고민에 빠졌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부할 명확한 이유도 없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상대가 한 말들은 모두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들렸다. 그는 결국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6자리 숫자를 천천히 불러주었다. 상대는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체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부장은 화면에 이체하기 버튼을 응시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망설여졌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전화기 너머로 상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부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고. 1시간만 늦어도 돈을 지킬 수 없다고.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느냐고. 김 부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이체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로딩 아이콘이 빙글빙글 돌았다. 김 부장의 심장도 그만큼 빠르게 뛰었다. 몇 초가 지났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끝났다. 이제 됐다. 돈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상대는 수고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이제 재산은 안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김 부장의 다른 계좌들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저축 계좌, 적금 계좌, 심지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공동 계좌까지 모두 확인했다. 다행히 다른 계좌들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상대는 안심시켰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일주일 정도는 계좌 사용을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범죄 조직이 아직 완전히 소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김 부장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상대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므로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고.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만약 정보가 새어나가면 수사에 방해가 되고 김 부장 본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조심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화가 끝났다. 화면에 표시된 통화 시간은 5시간이 넘었다. 김 부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엎드렸다. 온몸이 축 늘어졌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다. 어쨌든 돈은 지켰다. 범죄 조직의 손에서 구했다. 창밖은 어느새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 부장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침실로 향했다.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고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오늘 밤의 일들이 계속 재생되었다. 아침 8시. 김 부장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일어났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디 아프냐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김 부장은 괜찮다며 그냥 잠을 설쳤다고 둘러댔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김 부장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젯밤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정말 잘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계좌를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로그인을 하려는 순간 손이 멈췄다. 어젯밤 상대가 일주일간 계좌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김 부장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았다. 검찰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인데 본인이 계속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불편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점심때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젯밤 식당에서 받았던 전화가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김 부장은 당황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지인한테 온 전화였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아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아버지 표정이 너무 안 좋았다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하라고 했다. 김 부장은 고민했다. 아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검찰 조사관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그는 결국 괜찮다며 아들을 안심시켰다. 아들은 석연치 않은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김 부장은 참을 수 없었다. 계좌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는 은행 앱에 로그인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메인 화면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계좌 잔액 0원. 김 부장은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다. 착각인가 싶었다. 하지만 화면은 변하지 않았다. 00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황급히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어젯밤 새벽 1시 30분. 출금. 3억 6천만 원. 받는 사람 금융범죄 피해자 보호센터. 그 아래로는 아무 내역도 없었다. 입금도 출금도 아무것도. 김 부장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는 급하게 어젯밤 통화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고객님이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자동응답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김 부장은 다시 걸었다. 같은 메시지만 반복되었다. 그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손이 덜덜 떨렸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김 부장은 검색 포털을 열고 금융범죄 피해자 보호센터를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조사부를 검색했다. 검찰청 조직도가 나왔다. 하지만 그런 부서는 없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김 부장은 천천히 진실을 깨달아갔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송금했다는 것을.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안 돼. 이럴 수가.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떨렸다. 김 부장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은 평생 조심스럽게 살았다. 사기 같은 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본인이 당했다. 3억 6천만 원을. 퇴직금 전부를. 거실에서 아내가 빨래를 개고 있었다. 김 부장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평생의 노후 자금이 사라졌다고. 여행도 편안한 노후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고.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김 부장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잔액 0원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 숫자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김 부장은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내에게 다가갔다. 아내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냐며 급하게 물었다. 김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젯밤 전화 검찰을 사칭한 사람, 그리고 송금한 3억 6천만 원. 아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내는 비명처럼 외쳤다. 당장 은행에 가야 한다고. 지금 당장. 둘은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까지 뛰어갔다. 김 부장의 숨은 거칠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아내는 계속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라고, 은행에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다. 창구 직원을 향해 달려갔다. 김 부장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돈을 되찾아야 한다고.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은행 직원은 김 부장 부부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자 직원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확히 언제 이체했느냐고. 김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다. 어젯밤 새벽 1시 30분.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직원은 즉시 컴퓨터에 김 부장의 계좌 정보를 입력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상담실에 울렸다. 김 부장과 아내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몇 분이 지났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해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했다.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된 후였다. 직원은 설명을 이어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돈을 받자마자 즉시 여러 계좌로 쪼개어 이체한다고 했다. 그리고 각 계좌에서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한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이었다. 김 부장이 이체한 지 벌써 16시간이 넘었다. 그래도 직원은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지급정지 요청을 넣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연락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김 부장은 그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다.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김 부장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보이스피싱 피해 보장 보험이 있다면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평생 성실하게 살면 사기를 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보험은 필요 없다고 여겼다. 그 판단이 지금 이 순간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은행을 나서는 김 부장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아내는 여전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둘은 말없이 집으로 향했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웃고 떠들며 걸어갔다. 하지만 김 부장에게 그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와 있었다. 아내가 급하게 전화했던 것이다. 아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아챘다.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다. 김 부장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설명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은 분노했다. 어떻게 그런 수법에 넘어갈 수 있느냐고 소리쳤다. 왜 가족에게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김 부장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저 검찰을 사칭한 사람의 말이 너무 그럴듯했다고 겁이 났다고만 말할 수 있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분노는 곧 슬픔으로 바뀌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탓해봤자 돌아오는 건 없다는 것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겠다고 했다. 김 부장도 따라 나섰다. 경찰서에서 김 부장은 피해 신고서를 작성했다. 담당 형사는 진술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이라고 했다. 요즘 이런 수법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김 부장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부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무너져 있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퇴직 후 꿈꾸던 여행도 편안한 노후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그날 밤 김 부장은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김 부장은 어젯밤 통화를 떠올렸다.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을까? 아내에게 먼저 상의했어야 했을까? 후회는 끝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김 부장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어둠만 펼쳐졌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건만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는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다. 사흘이 지났다. 김 부장은 매일 은행과 경찰서를 오갔다. 혹시라도 진전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다. 아직 추적 중이라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김 부장은 점점 지쳐갔다. 은행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았다. 이번에는 본점의 금융사기 대응팀 직원이 왔다. 그는 김 부장의 사례를 자세히 검토한 후 설명을 시작했다. 송금된 돈은 이미 10여 개의 계좌를 거쳐갔다고 했다. 각 계좌에서 소액씩 인출되었고 일부는 가상화폐로 전환되었다고 했다. 직원은 솔직하게 말했다.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미 수년간 이런 방식으로 활동해왔고 자금 세탁 기술이 고도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장처럼 큰 금액의 경우 조직적으로 빠르게 처리한다고 했다. 김 부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말 끝이구나. 돈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다. 직원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이런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김 부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결국 돈을 송금한 건 자신이었다.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자신이었다. 아무리 사기꾼이 교묘했다 해도 본인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다. 공원에는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다. 하지만 김 부장의 마음은 폐허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집에 손님이 왔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상담사라고 했다. 김 부장은 급하게 집으로 향했다. 혹시 모를 희망에 매달리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니 정장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상담사는 김 부장을 보자 일어나 인사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안내문이었다. 상담사는 설명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생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금전적 보상은 한계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피해액의 극히 일부만 지원 가능하다고. 김 부장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지원금 항목을 보니 최대 500만 원이었다. 3억 6천만 원을 잃고 500만 원.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나마 있는 게 어디냐 싶었다. 그는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상담사는 떠나기 전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심리 상담이 필요하시냐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다고 했다. 특히 큰 금액을 잃은 경우 더 심각하다고 했다.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도 전화벨이 울렸고 검찰을 사칭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김 부장은 점점 무기력해졌다.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려 애썼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잊자고 앞으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는데. 한 달이 지났다. 김 부장은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쉽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들이 찾아왔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며 자신의 결혼 자금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했다. 김 부장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들의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고마웠다. 김 부장은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정년 퇴직 후 편히 쉴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일을 해야 했다. 노후 자금이 없었다. 다행히 오랜 경력 덕분에 몇몇 회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연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받아들였다. 아내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 편의점 계산대였다. 두 사람의 수입을 합치면 생활은 할 수 있었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견딜만 했다. 김 부장 부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김 부장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이었다. 피해자의 생생한 경험담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망설였다. 본인의 어리석음을 공개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아내가 권유했다. 아버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김 부장은 결국 수락했다. 그리고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 섰다. 강단에 선 김 부장은 떨렸다. 수십 명의 노인들이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본인이 당한 보이스피싱의 전말을,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교묘했는지.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다행히 무시했다고. 김 부장은 그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다. 본인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노인이 다가왔다.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하다고 했다. 덕분에 조심하게 되었다고. 김 부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본인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다른 사람의 성공이 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부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돈은 잃었지만 아직 가족이 있다는 것을, 건강이 있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식탁에서 가족이 모였다. 아내가 준비한 소박한 저녁이었다. 예전처럼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김 부장은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제 앞을 보고 살자고. 과거에 매달리지 말자고. 아내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셋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올 것이었다. 김 부장은 그 사실에 감사했다. 며칠 후 김 부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는 억 단위를 잃었고 누군가는 1,000만 원을 잃었다. 금액은 달랐지만 아픔은 같았다. 모임이 끝나고 한 참석자가 김 부장에게 말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건 범죄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김 부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더 흘렀다. 김 부장은 새 직장에 적응했다. 아내도 일에 익숙해졌다. 둘은 매달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다. 3억 6천만 원을 다시 모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했다. 어느 날 김 부장은 카메라 앞에 섰다. 경찰청에서 제작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에 출연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본인의 이야기를.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나이가 많아서도 교육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본인처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낯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라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상담하라고. 절대 급하게 돈을 이체하지 말라고. 본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촬영이 끝났다. 김 부장은 카메라 앞에서 물러났다. 스태프들이 수고했다며 박수를 쳤다. 김 부장은 작게 미소 지었다.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은 의미를 찾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김 부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김 부장도 그중 하나였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상처받았지만 치유하고 있었다. 그날 밤 김 부장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펜을 들고 종이에 글을 적어 내려갔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절망과 고통을, 그리고 조금씩 찾아온 희망을. 마지막 문장을 쓰며 김 부장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적었다. 오늘도 배웠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실패가 누군가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한 밤이었다. 김 부장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이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본 영상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 112.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1332.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